자,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3부로 넘겼어요. 뭘 넘겼냐? 과학적 관리법의 시사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과학적 관리법의 시사점을 보면은 일단 외부 영향에 대해서 환경 영향은 없는 걸로 본 거죠. 환경 영향. 왜 그러냐면은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효율성 추구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시간 연구, 그러니까 시간, 일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작 연구를 했잖아요. 효율성 추구니까 뭐 외부 조직 영향 요소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두 번째는 과학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죠? 과학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타임 스터디, 시간 체크를 했다. 그리고 후에 뭐 길브레스 부부에 의해서 동작 연구가 더 심화되긴 했지만 근로자들의 동작을 연구했다. 모션 스터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합리성. 요 말이 중요하다. 요거 별표 한번 칠까요? 레셔널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합리성. 이 합리성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면은 어때요? 너무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만약 극단화된다면, 극대화된다면 인간미 없죠. 너무 합리적이에요. 인간미가 없고 기계 같다고요. 기계.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합리적인 사고를 방식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표현인 것 같지만 너무 합리적이면 인간미가 없고 기계 같을 거예요. 기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설명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하고 학습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 뭐 실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공부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합리적인 판단이 너무 이제 극대로 가다 보면 인간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성적이 좋지 않다고 뭐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계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니 근로자가 1분 동안에 제가 아까 이원이라는 근로자는 60번 동안 1분 동안에 이렇게 삽질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1시간 동안 한다고 해보세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럼 몇 회를 하는 거야? 3600회를 하는 건가요? 66에 36? 그죠? 그럼 허리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계도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친구들 보면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는 이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쉬는 시간에 잠도 자기도 하고 매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했는데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진짜 화장실도 잘 안 가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기계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게 바로 뭐냐면 테일러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원이겠지?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뭐 졸리기도 하고 일하기도 싫고 어떤 자연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보려고 하지 않고 테일러는 야 근로자들은 주어진 근로시간에 열심히 일해야지. 왜 그러면 야 나는 기본 내 윤리가 청교도 윤리야. 난 직업소명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로자들 왜 일하냐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정말로 나쁘게 보면 근로자 이렇게 착한 거잖아요. 너 일 열심히 안 해? 응.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집안에 뭐 나쁜 일 있을 수 있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아이 아플 수도 있고. 그 일할만 나겠어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일터에서 일하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은 맞는데 너무 합리적으로 인간을 봤다는 거지. 인간이 뭐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뭐 그죠?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쳤다라는 거지. 테일러가 인간을 기계적으로 봤다 혹은 합리적으로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차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 그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공부할 때 테일러의 이론과 이른바 인간관계론을 비교할 때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피션시를 중시했다. 효율성을 중시했다.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상적 업무 방식이 상당히 중시되었다. 일상적 업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unstructured job 혹은 task, structured task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구조화된 과업들은 그죠? structured task 혹은 job은 어때요? 관찰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루틴하다는 말을 써요. 루틴 job.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추신수 선수,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라고 하죠. 추신수 선수의 루틴은 뭐 경기장에 일찍 나와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본 경기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루틴하다는 건 일상적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잡하지 않다. 말 어렵겠어. 단순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얘기하거든요. 일상적인 거.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은행원들, 그죠? 창구 직원들, 텔러 같은 경우 상당히 정형성 있는 과업이다. 이거에만 해당이 되죠. 이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외과 의사들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거 계속 얘기해 보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장면들을 아무리 관찰해야 그 수술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근데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거는 간단하잖아요.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다, 반짝반짝 바닥이 빛난다. 그러면 청소 잘한 거니까 관찰을 통해서 제 직무 잘하고 있구나. 그죠?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 경비 아저씨들 일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재활용품도 정리하시기도 하고 가끔은 뭐 주차까지 담당하시기도 하고 우편물도 챙기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들. 수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실 밖에서 아무리 수업하는 거 제가 수업하는 거 봤을 때 학생들은 막 웃고 있고 막 뒤로 넘어서 재밌다고. 근데 그거 갖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과업들은 비구조화된 과업 혹은 비구조화된 직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계다. 그러니까 직무나 과업의 관찰이 일상적인 업무에 그쳤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기계적 존재로 봤다. 그리고 인간이 일만 하는 어떤 경제적인 인간으로만 봤다라는 거. 기계적, 경제적, 레셔널리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organization without people, 사람 없는 조직, 인간 없는 조직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 오로지 조직에서 능률만 중요하고 능률을 통해서 목표 달성만 중요하지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개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테일러의 이론은 가장 큰 특징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19세기 후반을 물론 비롯해서 미국 산업이 막 발전하던 시기에 적합한 어떤 경영적 논리였다. 왜? 효율성 추구였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를 강조했고 궁극적으로 아쉬운 점은 인간을 너무 기계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 과업 관찰이라는 게 루틴한 잡에 그쳤다. 이른바 구조화된 과업 혹은 직무에 그쳤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올게요. 8페이지에 페요의 이론 한번 볼게요.
페올은 우리 8페이지에 페올의 얼굴이 나오죠. 페올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수염도 덥수룩하니 사람이 좀 풍모가 있어 보이죠. 제가 괜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얼굴 보고 알겠어요. 뭐 우리 몇 년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관상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왜 송강호하고 이정재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송강호가 관상을 보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올이 주장한 이론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은 일단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히어리 일반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페올의 이론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에 져서는 제너럴 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1916년에 쓰여져요. 유럽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지금도 약간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경영학적인 연구, 딴 분야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문외한이니까. 근데 경영 연구를 가만히 봤을 때 이제 보세요. 잘 들어봐.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아. 자,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신석기 산업혁명 말고. 그러니까 신석기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그걸 이제 0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1차 산업혁명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0차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요게 이제 17세기 후반에 이제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제임스 와트가 그걸 개량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게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그죠?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자본가들이 나타나니까 또 근로자하고. 근데 이제 보세요.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중심이었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죠? 독일,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고요. 그러면 이제 영프가 이제 산업혁명도 가장 먼저 이제 앞장서서 일어났는데, 그죠?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죠? 대량 생산되니까 경제가 발전하겠지.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 시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경제 발전 시기를 유럽하고 이제 아메리카, 미국을 비교를 해보면 경제 발전 시기가 어디가 더 빠를까요? 어디가?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 일어났다고 보면, 그죠?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났다고 보면 적어도 미국보다 거의 반세기 이상은 빨라요. 혹은 한 세기. 미국은 19세기나 가야, 그죠? 남북전쟁 끝나고 경제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다고 계산을 해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막 먼저 발전했을 거야. 여기는 이제 18세기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반세기 혹은 한 세기가 빠를 텐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테일러 이론이 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효율성에 있어서의 이론들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문헌을 찾지도 못하고
효율성을 뭔가를 추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산업이 발전할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경영에 있어서 이슈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도 유럽도 막 대량 생산되면서 건물도 빨리빨리 짓고 그죠? 뭐 토목 사업도 하고 건축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먼저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할 때는 테일러 같이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 방식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유럽에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아니 다시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유럽 지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쯤에 일어나니까 증기기관이 이미 17세기 후반에 개량이 되고 18세기 초반인가? 하여튼 미국보다는 앞서서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산업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 발달 초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게 거의 반세기에서 한 세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제목에서 봤듯이 지금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1911년에 뭐 한 거예요? 직무관리 중심의 경영학적인 이슈들을 얘기한 거야. 지금 고생하게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생산력을 높일까 관리 감독한 거잖아요. 테일러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반 관리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일반 관리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경영할 것인가. 테일러하고는 다른 관점이에요. 테일러는 근로자들의 동작을 봤어. 생산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거는 General Administrative Theory, 일반 관리론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경영자가 조직을 바라보는 거야.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보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이 훨씬 효율성 추구의 이슈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지. 산업혁명이 먼저 유럽에서 일어나고 이게 점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으니까.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한 근거는 19세기 중후반에 남북전쟁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그쵸? 우리가 셜록 홈즈 이런 탐정소설 보는데 그런 배경이 다 이때라고요. 19세기 혹은 18세기 후반 19세기 19세기가 맞겠다. 이미 막 영국은 막 다 발전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미국에 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테일러의 연구가 1911년에 이루어졌고 동시대 페어의 연구는 1910년이면 5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조직 관리에 관심을 둔 거야. 페어는. 이게 너무 중요하네. 그리고 우리 핸드아웃 3페이지에 보면은 테일러, 페어, 베버 해놓고 테일러는 직무관리 중심이라고 돼 있고 그림을 보면 3페이지 지금 보세요. 그리고 페어라고 베버는 조직관리 중심이라고 돼 있을 거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 페어라고 베버고 요거는 테일러.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자면 이미 산업혁명 끝나고 유럽 쪽에서 효율성 추구했어. 그러니까 직무에 관심을 둔 사람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보세요. 테일러의 이제 효율성 추구가 이제 조직마다 이슈가 됐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원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가 이제 우원 건축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우원이 건축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 아내 같이 일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매형 일하겠지.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 길브레스 부부도 가족 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보는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원수 건축도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한 100명 정도 됐어. 직원이. 초창기에는 5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었으면
조직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직에서 일이 여러 가지로 기능 부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한 가족 기업 같은 경우에 월급 줄 때도 예를 들면 아내한테는 제가 사장인데 어차피 내 돈이 와이프 돈이고 와이프 돈이 내 돈이니까 급여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조금 사정이 자금이 압박을 받으면 매형한테도 절반만 주고 매형 다음 달에 보너스에서 드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00명 냈는데 급여를 가족 기업한테 주는 식으로 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경영자적 입장에서 이 거대해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해야지. 이 말 너무 중요하다.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말이 중요하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효율성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처음에 조그만 공장에서 몇 명 일하다가 막 산업 발달하니까 뭐 방직 공장이 있었어. 직원이 처음에 5명이었는데 이게 막 수출되고 물량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점점 생산량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규모 커지고. 그러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야, 이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규모 커졌으니까 야, 우리 방직 공장에서 월급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른바 지원부서, 그죠? 야,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직책 같은 것도 줘야 돼. 관리자도 좀 위계를 나눠야 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테일러하고 페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페올에 더 방점을 두는 이유는 테일러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생산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한 거에 관심을 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페올은 거의 동시대에 1916년에 어떤 책을 내놨어? 경영자적 입장에서 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죠. 다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에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무에 관심을 뒀는데 이미 유럽은 조직이 다 커졌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먼저 유럽이 더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생산 능률을 높일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능률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이 끝났고 거대해진 조직, 큰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보면 생산 방식에 관심을 줘서 좀 스케일이 작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장소와 시기적으로 페어 같은 사람은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운영하려는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다. 뭐라고요?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운영하려는 원리를 발견하려고 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네.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운영하려는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함. 누가? 페이올이. 근데 이 앞에 말도 더 중요해요. 테일러가 생산 현장에서 그냥 근로자들의 생산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면 페이올은 이거 써주자. 페이올은 경영자적 입장에서 조직 전체를 운영하려는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근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페이올은 책을 무슨 말로 썼을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당연히 불어로 썼겠지. 그게 미국에 소개된 게 언제냐면 General Industrial Management, 산업의 일반 관리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이 미국에 소개된 게 언제냐면 1949년이에요.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한 지 몇 년 된 거야? 여기 11년을 빼면 한 38년 정도 된 거잖아.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효율성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 회사 규모 커지겠지. 우원스 건축사 사무소 미국에서 막 하다 보면 규모 커져. 왜냐하면 뭐 그 안에 또 유럽에서 막 그것도 일어나잖아요.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겠지. 그지? 여러 가지 물품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족기업 5명씩 했던 기업이 뭐 100명, 200명, 300명으로
한 3, 40년 만에 이 흥분이 늘어나잖아요. 규모 커졌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 조직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고민하다 왔는데, 야, 유럽에서 페어웨이 연구가 있더라. 49년에 관심을 가진 거야. 문헌에 보면 페어웨이 책이 1949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라고 나와요. 그 근거로 봤을 때 유럽이 상당히 경영 연구에서 앞서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3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4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